파묘는 기존에 나왔던 공포영화랑 다르게 지평자표계로 고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이제 공포심이 와요. 하지만 이 공포심 제가 이 영상의 말미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지평자표계 고정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오늘 영화 속 과학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지금 빠르게 다룰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보내주시고 제가 좀 해결을 해달라 이런 DM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영화, 어쩌면 한국 공포영화, 호러영화, 초자연적인 현상을 다룬 영화의 한 획을 그을 오늘의 영화 파묘입니다. 파묘. 딱 듣기만 해도 이게 뭐 어떤 영화인가 이 제목만으로는 예측이 전혀 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곡성 같은 느낌이에요. 곡성? 무슨 소리지? 이게 무슨 의미지? 파묘? 무슨 의미지? 하지만 영화를 보는 순간 이게 어떤 묘와 관련된 이야기구나 라는 걸 또 알 수 있는데요. 총 6장으로 구성된 큰 줄기가 되는 스토리와 프롤로그, 에필로그 이렇게 총 8개의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신 분들을 위한 영상이다 보니까 혹시 아직 파묘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스포를 당할 수 있으니까 이쯤에서 영상을 끄고 파묘를 관람하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과학적인 어떤 SF 영화는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에서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딱 답을 드리기보다는 영화 속에 있는 어떤 뭐 과학적 오류들, 그 다음에 이 영화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야기에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질문들, 이런 것들을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지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관. 이게 과연 풍수지리는 과학인가? 풍수지리는 어떤 과학적인 용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인과관계가 있어서 명확하게 좋다 이렇게 또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는 겁니다. 이 분위기라는 거는 하나하나 요소들 우리가 인과관계를 만들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인 빅데이터 상으로 이런 분위기에서는 굉장히 기운이 좋구나. 이거는 굉장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봤을 때 이 분위기 자체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풍수지리는 전문가 입장에서 축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이것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평가할 수 있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라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풍수지리가 과학이냐라는 것은 아마도 빅데이터의 해석에 가깝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풍수지리학적으로 좋다라는 거는 우리가 보기에 시각적으로 굉장히 빼어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햇살이 잘 들고 양지 바른 곳에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뭐 강이나 이런 게 흐르고 이 모습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음침한 늪지를 그린 그림을 볼 때랑 정말 절경을 볼 때랑 비교하면은 절경을 볼 때 굉장히 마음속에 안도감과 편안함이 생깁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가 자연환경에서 우리가 보기에 좋은 그림들이 실제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은 보기 좋은 명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장소가 풍수지리학적으로 좋구나. 보기 싫은 어떤 안 좋은 기운, 안 좋은 데이터들이 쌓여있는 곳은 안 좋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전문가가 보는 기준과 일반인이 보는 기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림도 전문가가 봤을 때 굉장한 명작이 있고 일반인이 봤을 때 좋은 명작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영화도 이 영화 평론가들이 봤을 때는 정말 별점 5개짜리가 있고 영화 평론가가 아닌 대중이 봤을 때 정말 재밌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실제 이런 장면이 또 영화에 나옵니다. 유해진 님이 봤을 때는 이곳이 명당처럼 보여요. 하지만 최민식 님의 눈에는 이거는 명당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비전문가 입장과 전문가 입장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또 영화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명당과 악지가 있는데 명당과 악지의 흙의 맛이 다르다. 딱 가서 처음에 흙을 맛을 봅니다. 실제로 저는 흙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 맛을 정말 다르게 느낄까. 그래서 실제 우리가 맛을 느끼는 거는 굉장히 복잡한 맛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맛에서 뭐 짠맛, 단맛, 신맛, 쓴맛, 감칠맛, 제일 최근에 발견된 지방맛이 있는데 이 맛들이 과연 느껴질까? 제가 볼 때 흙을 먹었을 때 지방맛이나 감칠맛은 없을 것 같거든요. 아마도 쓴맛이나 짠맛 정도지 않을까. 그 재미있는 거는 흙맛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대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채소, 주로 뭐 비트 같은 애들, 이걸 먹을 때 딱 먹고 이거는 흙맛이 느껴진다. 요거를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건강에 좋은 철분이나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다. 이거를 우리는 흙맛이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채소에도 흙냄새나 흙맛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이게 실제 흙을 먹는 게 아니라 채소에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감자나 순무나 비트 같은 것에서 흙맛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 흙맛을 느끼는 사람들이 개인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흙냄새나 흙맛을 굉장히 희미하게 느끼지만 어떤 분들은 굉장히 강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먹었을 때 이건 흙맛 때문에 못 먹겠어 라는
수준까지 느끼느냐, 여기에 대한 연구 결과가 맛과 냄새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그 어떤 연구진들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연구한 내용이에요. 왜 같은 계통의 풍미를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까? 요게 아마도 사람의 코 속에 있는 특정 후각 수용체의 변이가 냄새를 감지하는 그 능력을 좀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맛의 경우에는 채소에 함유되어 있는 어떤 분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흙맛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감지하는 후각 수용체 중에 하나가 변이가 일어나면은 이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코 속에 있는 후각 수용체가 한 400여 종이 넘어요. 굉장히 많은 후각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 흙맛을 감지하는 후각 수용체 변이가 일어나면 못 느낀다. 그러면 이 후각 수용체 하나당 한 6개, 7개의 어떤 냄새를 가려내다 보니까 흙맛을 정확하게 강하게 느끼는 분들은 이 후각 수용체가 변이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잘 감지하는 형태로 바뀌었을 수 있다. 그렇게 따져보면은 아마 최민식님께서는 어떤 흙 냄새와 결합하는 후각 수용체가 굉장히 발달된 분이죠. 그러면 아마 흙맛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먹어도 못 느낄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대살굿을 하냐 마냐 가지고 호텔방에서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 김고은님은 이런 말을 해요. 이론적으로 가능하지 않냐? 그랬더니 이제 최민식님은 대살굿이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나는 직접 보지 않는 건 믿지 않는다. 해보지 않는 건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 두 분, 무당과 직관, 이 두 분의 관계가 어쩌면 과학자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일단 이론적으로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이 무당 입장에서는 이론 물리학자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실험을 정확하게 한다면 똑같은 결론을 얻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직관 입장에서는 나는 해보지 않은 건 모른다. 왜냐? 현실 세계는 이론과 너무 달라요. 현실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론이 맞는 경우가 아닐 수도 있고 이론에서 됐지만 현실에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험 물리학은 또 굉장히 다른 분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서도 오펜하이머가 계속 칠판에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핵 분열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게 가능한가? 되나? 정말 되나? 근데 이론적으로 좀 각이 안 나와요. 그 상황에서 옆방에서 와요. 실험 물리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이거 됩니까? 오펜하이머가 이야기해요. 이론적으로 불가능해. 그때 실험 물리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옆방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보시죠.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는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근데 결국은 이 실험 물리학자는 이론적으로 가능하지 않냐라는 말을 듣고 결국 이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이 직관과 이제 무당 함께 대살굿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재밌는 게 무당 화림님이 대살굿이라는 장면에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날카로운 칼로 돼지를 그면 돼지가 상처가 확확 납니다. 근데 얼굴을 긋고 이 무당이 몸을 그어도 상처가 나질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불타는 장작불에 손을 넣어서 이 그름을 이렇게 얼굴에다 묻히거든요. 이런 것도 뜨겁지 않을까? 근데 이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내림을 받았을 때 우리 몸은 굉장히 강인해져서 어떤 상처도 입지 않는다라는 것을 표현한 장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칼날의 각도를 좀 잘 바꾸면은 상처가 안 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이거를 정확하게 하려면 정확한 각도, 정확한 압력, 정확한 힘으로 상처를 주는 물체로다가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테이플러 같은 거. 그래서 돼지의 몸에 스테이플러를 박아요. 돼지의 몸에 스테이플러를 박으면 박히겠죠. 그리고 똑같이 김고은님의 몸에 스테이플러를 박으면 박힐 겁니다. 안 박히면 인정. 하지만 박힌다. 왜냐? 과학은 재현 가능하다. 같은 단백질입니다. 아마 박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칼을 본인이 쥐고 어떨 땐 베고 어떨 땐 안 베는 거 요거는 사실 조금 약하다. 정확한 물리력으로 정확하게 상처를 입히는지 안 입히는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또 불타는 장작불도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높은 에너지라고 해도 에너지량 자체가 작은 부분은 손이 닿아도 화상을 입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촛불 같은 경우가 실제로 촛불의 온도가 한 1500도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뜨겁죠? 근데 손으로도 끄는 분들이 있어요. 빠르게. 에너지량 자체가 작기 때문에 화상을 입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뜨겁긴 하겠죠. 근데 이거를 좀 숙련된 분들은 아마 충분히 좀 이렇게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건 뭐 되게 영화 속 재밌는 부분인데 관을 꺼낸 뒤에 최민식님께서 파여진 묘자리에 이제 100원짜리를 던지는데 그 모습이 100원짜리 동전 뒷면에 있는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나와요. 이건 뭐냐? 파묘 속에서 명량을 홍보하면서 이순신으로 내가 나왔다. 봐라. 네, 그래서
재밌는 게 분명히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앞면이 날 확률, 뒷면이 날 확률 50대 50이에요. 근데 영화 속에서 계속 이순신만 나옵니다. 이순신을 던지고 이순신이 내려와요. 이 말은 뭐냐? 명랑, 명량. 아시겠죠? 임진왜란 당시 일본을 이긴 장군 이순신. 이 영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본과 한국의 관계에 굉장히 주목한 영화다 보니까 한일 관계에 주목한 영화다. 근데 여기서 임진왜란 때 크게 일본을 물리쳤던 장군이 나오는 거, 이게 굉장히 또 영화에 의미를 주고 마침 그게 나였어. 그러니까 한번 자랑을 하는 거죠. 이순신 알겠니? 난 안 죽어.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이순신의 승리입니다. 작은 명랑이에요, 이게 파묘가.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파묘에서 예고편 보셨죠? 겁나 험한 게 나왔다. 네, 이거 조금 이제 부드럽게 표현됐지만 영화에서 좀 더 세게 말을 합니다. 겁나 험한 게 이 관뚜껑이 실수로 열리면서, 물론 의도적인 실수지만 열리면서 나와요. 근데 여기서 영화를 관통하고 수많은 대중들을 공포로 떨게 한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 여기서 나온 겁나 험한 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미국 LA까지 갑니다. 이게 너무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왜냐면은 보세요. 어떻게 지평좌표계로 고정하셨죠? 이 말이 현재 굉장히 강력한 테마 주문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신이 나를 따라온다. 그러려면 뭐 지구에서의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지구의 자전 속도가 시속 1300km에서 1600km까지 가요. 그러면 최소한 한 시속 1300km 이상은 돼야 지구의 자전을 따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지구만 자전하느냐? 지구가 또 초속 30km로 공전을 해요. 근데 그럼 지구만 공전하느냐? 태양계 전체가, 태양 자체가 공전을 하기 때문에 태양계가 초속 220km로 공전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엄청난 속도로 따라오지 않으면 분명히 놓친다는 겁니다. 조금만 지나가도 이미 지구가 없어요, 거기. 그래서 지평좌표계로 고정할 수 있는 귀신이 무서운 거고, 그 고정이 힘드니까 나를 찾아온 귀신을 만난다? 굉장히 대단한 귀신이기 때문에 일단은 격려해줘야 돼요. 야, 고생했다. 어떻게 왔니? 근데 이런 귀신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거는 여기서 지금 이 파묘에 나오는 귀신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순식간에 LA까지 갑니다. 한국과 LA가 9,647km 떨어져 있어요. 이 거리를 금방 가요. 이 말은 뭐냐? 시속 1300km, 1600km, 초속 30km, 초속 220km 이 정도를 따라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빠른 귀신입니다. 즉, 이 귀신은 지평좌표계로 고정할 수 있을 만한 민첩함을 갖고 있다. 물론 좌표 변환을 공부를 많이 하긴 해야 됩니다. 쉽지 않아서. 중요한 건 그래서 그렇게 빠른 귀신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파묘는 기존에 나왔던 공포영화랑 다르게 지평좌표계로 고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건데 이것 때문에 사실 이제 공포심이 와요. 하지만 이 공포심 제가 이 영상의 말미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지평좌표계 고정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양자역학의 개념이 이 파묘라는 영화에 등장을 합니다. 중간에 굉장히 큰 극의 흐름을 뒤집는 이 반전, 바로 첩장입니다. 관 두 개가 중첩되어 있는 상태죠. 양자역학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중첩. 관 두 개가 중첩된 상태에서 파묘를 해서 묘를 해쳐서 관측하는 순간 중첩된 두 개의 관이 등장을 하는 거죠. 어쩌면 이 감독님께서 양자역학의 굉장히 팬일 수도 있다. 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영화를 봤는데 어쨌든 중첩된 관이 등장을 하면서 아래쪽에 있던 관, 즉 파동성을 띠는 관과 입자성을 띠는 관. 네, 이게 입자로 붕괴되는 코펜하겐 해석. 재밌지 않습니까? 하지만 영화랑은 무관합니다. 중요한 건 중첩되어 있는 관이 등장을 한다. 첩장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조금 그 아이러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도깨비불이 과연 가능한가? 도깨비불. 이거는 되게 어려워요. 재미있는 게 도깨비불을 제가 영화 속에서 봤을 때 일단은 도깨비불은 불입니다. 불은 고체, 액체, 기체, 플라즈마 상태가 아니고요. 불은 그냥 현상입니다. 현상. 이 에너지가 빛과 열을 내면서 불타는 현상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도깨비 불이라는 현상이 있는 건데 얘가 날아다니는데 꺼지질 않아. 이 말은 뭐냐? 연소의 3요소. 탈물질, 산소, 발화점 이상의 온도. 일단은 산소는 있죠. 그러면은 발화점 이상의 온도를 만들었다고 쳤을 때 탈물질이 계속 공급이 돼줘야 이 불이 꺼지질 않아요. 근데 허공을 막 도는데 꺼지질 않아. 요거 좀 이상하죠? 이거는 지금 연소하는 상태가 아닐 수도 있다. 뭐냐? 그냥 구름에 비치는 거다. 실제로 불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이게 실제 연소되는 현상이라면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 빛과 열이 나오거든요. 주인공 일행을 공격할 때 도깨비불로 쓸어버리면 끝나요. 그런데 도깨비불은 절대 주인공 일행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즉 어떤 홀로그램이나 어떤 보여줄 수 있는 비전 같은 느낌이다. 가상현실 같은 느낌. 그래서 이거는 실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 일행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딱 요 좌표가 나오죠. 이름이 없는 묘비 뒷면에
다음에 G평좌표계로 고정하기 위한 좌표값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렇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오니루다 변에서 이제 공격을 해요. 즉 도깨비 불에는 강력한 공격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로 공격하지 않고 물리력을 갖춘 오니루 변에서 공격한다. 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재밌는 게 사실은 그 오니가 G평좌표계로 고정을 했죠. 좌표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 좌표값만으로 G평좌표계 고정은 어렵긴 해요. 왜냐면은 이 좌표값은 위도와 경도상의 좌표일 뿐이지 내가 어디를 중심으로 지금 좌표계를 갖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지구 중심 좌표계냐, 위성 중심이냐, 태양 중심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좌표변을 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건 어떤 하나의 값을 알고 있으니까 G평 좌표계를 고정하는 게 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얘가 일단 고정한 순간부터는 분명히 중력적인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왜냐면 걸어 다니거든요. 네, 요거 자체가 날아다니는 도깨비불은 G평 좌표계로 고정하지 못하지만 걸어 다닐 때는 고정이 돼 있다. 즉 이 도깨비불과 이 오니는 아마도 다른 차원의 물체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도깨비불 상태에서는 고정이 안 되니까 날아다닙니다. 심지어 중심이 지구 중심이나 어떤 중심이 아니라 허공에서 그냥 돌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얘가 지금 우리 차원의 물리력을 받고 있지 않다. 하지만 변신하면 우리 차원이 되는 거죠. 마치 파동성을 띠고 있는 어떤 무언가가 입자로 붕괴되는 것처럼.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좀 심플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너무 좋은 복선인데 G평좌표계로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중력의 영향을 받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주에 존재하는 4가지 힘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강력, 양력, 전자기력, 중력. 강력과 양력은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입자 간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 얘는 전자기력의 영향도 받습니다. 왜냐? 우리의 우주에는 4가지 힘이 존재하니까 몇 가지를 빼고 받긴 힘들어요. 즉 이 말은 뭐냐? 때리면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예를 들어 뭐 김고은, 최민식, 이도현, 유해진 요 4명의 어떤 물리력이 사실은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G평좌표계로 귀신이 고정을 하고 얘가 중력 영향을 받는다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등장인물 중에 오니랑 제대로 맞짱을 뜰 사람이 없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 뭐 봉기리 역의 마동석 씨 그러면 김고은이 딱 위기에 빠졌을 때 이거 치면 그냥 오니고 뭐고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더 심플해요. 이 귀신은 G평좌표에 고정했다, 중력 영향 받는다, 전자기력 영향 받는다, 그럼 내가 때리면 맞는다. 그러니까 그냥 싸우면 됩니다. 특공대를 투입해서 쓸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심플하죠. 또 이제 봉길이 위도와 경도 언급을 합니다. 역시 G평좌표계를 고려한 설정이겠죠. 네, 이건 뇌피셜입니다. 그리고 또 영화에서 개인적으로 꽤 큰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영화상에서 정령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 정령 오니를 끄집어내는데 상현딸의 형태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축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즉 새벽 1시부터 3시가 이제 축시거든요. 1시부터 3시에 오니가 등장을 하고 30분 정도를 내가 끌어줄 테니 쇠말뚝을 뽑아서 말의 피로 씻어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게 그때 하늘에 떠 있는 게 상현딸이에요. 자정쯤에 이제 상현딸은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시면은 사실은 이미 져야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상현딸이 너무 하늘에 잘 떠 있죠. 굉장히 비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이제 보름달을 보여주거나 이러면은 조금 분위기가 너무 긍정적으로 가요. 그러니까 아마도 좀 섬뜩한 느낌을 주려고 구름이 딱 이렇게 있는 상현달을 보여주고 축시의 일을 한 거지만 이런 부분도 나중에 천문학자의 자문을 받으시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하지만 영화적인 해석인 거죠. 뭐 이해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재밌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그 땅속에 묻혀있는 오니와 전투를 하는데 이 최민식 상덕이 보국사로 돌아가서 창고 안에 도굴꾼이 남긴 물건을 조사하다가 책을 봅니다. 그 책에 정말 중요한 문의가 들어가 있어요. 전 이 문의를 딱 보고 영화의 약간 결말까지 예측을 했습니다. 책에 놀라운 문의가 등장을 해요. 이게 바로 포켓몬스터 문의입니다. 네, 몬스터볼 형태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저는 예측을 했어요. 아마도 속성 공격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이 상덕님이 이런 멘트를 합니다. 불과 물은 상극이다. 파이리와 꼬부기는 상극이다. 이 말이죠. 쇠의 상극은 나무다. 그러니까 불타는 칼의 상극, 물에 젖은 나무다. 즉 꼬부기와 이상해 씨. 네, 그래서 속성 공격으로 결국 오니가 너무너무 나약하게 무너집니다. 포켓몬에서는 속성 공격을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책으로 포켓몬 몬스터볼을 보여주고 향후 뒤에서 이 속성 공격으로 적을 끝낼 거라는 이 복선인 거죠. 굉장히 치밀하게 짜여진 영화고요. 재밌는 게 또 오니의 몸에 칼을 심어둬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저주를 거는 건데 오니가 이제 등장해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걸 보면은 꽤나 깔끔합니다, 몸이. 그쵸? 뭔가 이게 부패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오래전, 적어도 수십 년 전에 묻힌 분이거든요. 과연 어떻게 이렇게 깔끔할까? 일단은 우리가 관 속의 시체가 어떻게 부패되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썩는 부분은 연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지방 같은 경우 굉장히 연하죠. 네, 그래서 고기 부분보다 지방이 연합니다. 비계 부분이. 그래서 지방 부분이 먼저 썼고요. 연하다는 말이 뭐냐면은 조직이 연하다. 이 말은 조직이 연할수록 세포막이 잘 파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한 부분이 먼저 썩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리 몸에서 조직이 강한 곳은 어딜까요? 바로 뼈입니다, 뼈.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방이 많은 곳부터 썩겠죠. 저는 일단 배가 썩겠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썩다가 우리 몸 안에 피가 많이 몰려있는 곳도 빠르게 썩어요. 예를 들어 심장 같은 곳. 그러면서 이제 내장들, 장기 중에 부드러운 곳이 썩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피나 체액 같은 게 많이 있는 부분이 또 먼저 썩고, 그러다가 보면은 점점 이제 뭐 연한 조직들이 다 썩고 나면 마지막에 뭐가 남느냐? 백골이 남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어린아이의 시체는 한 4, 5년 만에 거의 백골화가 돼요. 성인의 시체는 한 7년에서 10년이 지나면 백골화가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수십 년 전에 묻은 성인 무사다. 그러면은 이미 백골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영화상에서 스켈레톤으로 등장을 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든든하게 등장을 하죠. 아마도 스켈레톤으로 등장을 하면 너무 판타지 느낌이 나잖아요. 엘프, 드워프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조금 살을 입혀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오니가 사실은 이미 묻혀서 백골화가 돼야 정상이다. 그런데 일단은 정확하게 몸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사람 형태는 다 사라졌어. 그럼 뭐가 남습니까? 몸속에 심어놓은 칼이 남는 거죠. 이 칼은 쉽게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칼 자체가 오니의 몸이기 때문에 금속이라는 건 굉장한 고분자이기 때문에 단단하고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단단한 조직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칼 자체가 오니화가 돼서 오니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존재한 거죠. 대신에 몸 안에 칼이 없어요. 왜냐면은 최민식님께서 속성 공격을 할 때 몸에 칼이 안 걸려요. 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칼 자체가 이미 오니화가 됐다. 그러면 이제 칼은 어떻게 없앨까? 금속을 잘 없애는 방법은 굉장히 뜨거운 곳에 던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 쓰레기, 우주에 존재하는 이 오래된 위성이나 다 쓴 탐사선, 소형 위성들, 뭐 나노 위성 이런 것들은 대기권에 진입을 시키면은 대기권에서 굉장히 뜨거워서 얘네가 타서 없어집니다. 오니를 죽이려면 대기권에 던지면 깔끔하다.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대기권에서 금속이 산화될 때, 예를 들어 과거에는 대기권에 산화되면 문제 없네 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대기권에서 금속이 산화되면서 없어질 때 혹시 이 금속 형태의 에어로졸이 지구 대기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주 쓰레기를 처리할 때 우리는 단순히 이 다 쓴 폐기 위성을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어쩌면 금속성 에어로졸이 등장을 하면 이게 대기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이것까지 고려를 해야 하는데, 다행인 거는 지금 그 정도를 고려할 정도로 많은 우주 쓰레기가 있진 않아요. 물론 앞으로는 고려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오니가 만약에 금속과 결합을 해서 금속 그 자체가 됐으면 대기권에 던져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영화 속 과학이었고요. 간단히 좀 영화 관람평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법사로 나오는 봉길이의 성이 윤씨입니다. 윤씨. 윤봉길 의사. 왜냐면은 병원에서 윤서방이라고 부르는 씬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은 윤서방이라는 걸 넣어서 윤봉길이라는 어떤 우리나라의 아주 훌륭하신 독립운동가 분의 이름을 또 넣은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게 보국사라는 절이 나옵니다. 보국사에 나오는 보국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결국 나라를 지킨다는 의미죠. 네, 그래서 이런 보국사라는 이름조차도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어떤 설정이 있는 영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주지 스님인 원봉 스님. 원봉 스님의 이름은 어디서 따왔을까? 독립운동가이자 의열단장이셨던 김원봉님으로부터 따온 이름입니다. 재미있는 건 그 연근, 유해진님이 일하는 장의사 사무실 이름이 의열장의사예요. 그 요소에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인물들과 사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재밌는 게 500만 이 흥행을 기념하려고 새로운 특별판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그 모습도 잘 보면 어떤 한반도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촬영을 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요소고, 또 이제 차량 번호가 등장을 합니다. 최민식 님이 타고 다니는 차량 번호 0815, 광복절을 의미하죠. 그리고 김고은, 이도현 님이 타고 다니는 차 번호가 0301, 3.1절을 뜻하고요. 그리고 유해진 님의 운구차 번호가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해를 말합니다. 너무 잘 만든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영화를 보는 내내 그 어쩌면 좀 곡성같이 굉장히 좀 긴장감을 느끼는 순간,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 순간이 굉장히 쪼였다 풀렸다 하면서 한치도 그 긴장감을 늦출 수 없게 만듭니다. 웰메이드 한국식 공포, 초자연적인 영화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화 자체도 정말 긴장감을 늦출 수 없고 재밌지만 엔딩 부분에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엔딩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곰이 탈출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결국 잡혔다. 이 곰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까를 고민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김고은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애꿎은 곰한테 그냥 다 덮어 씌우는구나. 뭐 이런 식의 의미의 말을 하는데 재밌는 거는 어쩌면 이 영화 자체가 전체적인 스토리가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것을 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서 뭐 김고은, 최민식, 유해진, 이도현 그룹 이분들은 도깨비불과 오니와 실제 벌어진 무시무시한 일들을 직접 경험했죠. 이분들 눈에는 곰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대중들은 그냥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재밌는 거는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들의 머릿속에서만 일어난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 실제로는 곰이 보국사를 덮치고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무시한 곳으로 몰아붙이고 이들은 집단 환각 같은 공포심에 곰이 아니라 어떤 다른 초자연적인 존재를 봤다고 착각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생각보다 우리의 뇌는 착각을 잘합니다. 그리고 그 음산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봐요. 근데 결과적으로 실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체는 거기에 곰밖에 없었다. 그 근처에. 그리고 실제 어쩌면 곰에게 당한 것 같은 상처들을 많은 분들이 입었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은어로 유인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장기를 공격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맹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약한 곳을 공격할 수 있고 은어를 따라서 유인을 했다? 이것도 어떤 동물의 어떤 습성처럼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결론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좀 더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이 등장인물들이 경험했던 거는 이들의 집단 환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결론을 놓고 보는 우리 국민들, 대중들이 보는 굉장히 현실적인 결말일 수도 있겠다. 과연 누가 좀 더 명확한 사실을 받아들였느냐 이거에 대한 판단을 어쩌면 그 관객들에게 넘기는 그런 결말이 아니었나. 무엇이 현실인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영화의 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그 영화 속 과학에서 파묘를 다뤄봤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니까 한번 못 보신 분들 꼭 보시기를 바라고 보신 분들도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좀 더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영화 속 과학 마치겠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였습니다.